2022년 어느 날 에르메스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새로운 가방? 아닙니다. 자전거였습니다. 가격이 무려 3천만 원. 한 달치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완판됐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도 2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주문과 동시에 품절됐어요. 사람들은 몇 달씩 기다리면서도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년. 지금은 어떨까요? 똑같은 2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50% 넘게 할인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주말 한강변을 가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자전거로 가득했던 그곳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자전거는 희망의 산업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기는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이라 불렸죠. 정부는 전국 곳곳에 자전거 도로를 깔았고 사람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자전거가 구원의 수단처럼 여겨졌어요. 헬스장도 수영장도 문을 닫았지만 자전거는 혼자서도 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네 자전거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던 가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말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지금은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안 오는 날도 많습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 저녁엔 배달을 나갑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전거 산업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한 결과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국내 자전거 시장 1위 기업 삼천리 자전거를 보세요. 2023년 매출 168억 원에 영업손실 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만 해도 흑자였는데 단 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 겁니다. 얼마나 급격한 추락인가요? 두 번째 기업 알톤 스포츠는 더 심각합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이 16.9% 감소했죠. 해외 브랜드들은 어떨까요? 자이언트,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스캇 같은 빅4 브랜드들 말입니다. 업계에서 도는 소문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2023년 매출이 2022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특히 스캇의 경우 악성 재고가 7,400억 원에 달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 품목 50% 할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건지 아십니까? 이 브랜드들은 지금까지 절대 할인을 하지 않던 곳들입니다.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 재고가 쌓여도 정가를 고집했던 브랜드들이죠. 그런 곳들이 50%를 깎는다는 건 정말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는 더 극명하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전거 매물이 폭증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샀다가 몇 번 타보고 창고에 넣어둔 자전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상태 좋은 중고를 살 수 있으니 굳이 비싼 새 제품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면 흥미로운 통계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유자전거 따릉기 서비스는 2024년 5월까지 누적 이용 건수가 1억 9천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시작된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전거를 직접 소유하려는 인구는 급감했지만 가볍게 빌려서 이동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자전거 산업 몰락의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째, 브랜드들의 치명적인 착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전국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깔렸죠. 자전거 출퇴근족이 생기기 시작했고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자전거 산업에는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죠. 실내 스포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헬스장도 문 닫고 수영장도 못 가니까요. 사람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기 시작했고 자전거가 완벽한 선택지였습니다. 수요가 폭발했어요. 공장은 풀가동에 들어갔고 그래도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품귀 현상이 벌어졌죠. 주문하고 몇 달씩 기다려야 자전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원래 입문자용 자전거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걸 살 수 있었습니다. 조금 좋은 걸 사려고 해도
300만 원이면 충분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속속 등장했습니다. 보급형 자전거도 비싼 가격에 팔렸고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기존보다 40% 이상 가격을 올려도 완판됐습니다. 브랜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자전거 시대가 왔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팔릴 거야. 그래서 공장에 더 많은 물량을 주문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대거 출시했죠. 가격도 더 올렸습니다. 어차피 팔릴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호황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갔고 헬스장이 문을 열었고 실내 스포츠를 할 수 있게 됐죠. 자전거를 타던 사람들도 금세 흥미를 잃었습니다. 다른 취미로 옮겨갔고 다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자전거만 남았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영구적인 수요로 착각한 대가였습니다. 브랜드들이 사태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문했던 물량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했고 팔리지 않는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둘째, 터무니없이 높은 진입 장벽이 문제였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전거 문화 자체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문화는 동호회가 주도하는 편입니다. 초보자들이 동호회에 들어가서 같이 라이딩을 즐기고 다 같이 운동한 뒤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코로나 시기에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신규 가입자들을 위해 배려도 많이 하고 초보자 라이딩 세션을 따로 만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물 커뮤니티에 안 좋은 점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장비 자랑 문화입니다. 자전거 계급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실력에 의해 계급이 나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가의 장비를 타고 있는지에 따라 계급이 나뉘죠. 맨 위는 심급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 S웍스 같은 제품들이죠. 그 다음은 귀족입니다. 트랙, 피나렐로, BMC 같은 해외 브랜드들입니다. 평민은 자이언트, 스캇, 메리다 같은 브랜드이고 첼로 같은 국내 브랜드들이 여기 속합니다. 해외 브랜드 비싼 기종일수록 대우가 좋습니다. 흔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국내 기종일수록 대우가 안 좋아요. 자전거 안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스꽝스러운 계급 구조죠.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별을 자주 겪는다고 합니다. 초보자가 100만 원 미만의 국내산 자전거를 끌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이걸론 부족해. 이거보다는 브랜드 제품이 더 낫지. 자전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인 걸 기정사실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비싼 기종을 사도록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야 주변이 인정하는 분위기니까요. 실제로 한 초보자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150만 원짜리 자전거로 시작했어요. 근데 동호회 가니까 눈총 같더라고요. 결국 500만 원짜리로 바꿨습니다. 그제야 사람 대접을 받았죠. 근데 솔직히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초보자가 느낄 수 있는 성능 차이는 미미한데 가격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장비가 좋아야 인정받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걸 사게 됩니다. 여기에 장비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전거만 사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헬멧, 고글, 전용 신발, 라이딩복, 장갑, 물통, 속도계, 자물쇠 등등. 초보자가 제대로 갖추려면 자전거 값 외에도 추가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더 듭니다. 이 모든 걸 갖추고 동호회에 나가봤더니 장비가 후지다고 무시당하는 겁니다. 누가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동호회를 떠납니다. 결국 고인물들만 동호회에 남게 되죠. 점점 자전거는 소수의 매니아 취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셋째, 열악한 자전거 인프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끌고 길거리에 나가본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겁니다. 조금만 가다가도 차나 사람 때문에 멈추는 일이 빈번합니다. 한강변이나 자전거 도로가 잘 닦여 있는 몇몇 구간을 제외하면 서울은 사실상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기 정말 나쁜 곳입니다. 한국은 특이하게도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점유합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그 공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합니다. 한국은 보행자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냅니다. 공간이 좁은 탓에 자전거 도로가 아예 없는 경우도 빈번하죠. 실제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옵니다. 급제동을 해야 하죠. 몇 미터 가면 또 자전거 도로가 끊깁니다. 차도로 나가야 할지 인도로 가야 할지 애매합니다. 차도로 나가면 뒤에서 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인도로 가면 보행자들이 째려봅니다. 이렇게 멈추고 다시 출발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안 타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죠. 2021년 기준 자전거 도로가 25,000km라고 하는데 대도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건 긴 거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순수하게 자전거 전용 도로만이 아니라 보행자 도로와 합산했을 때 25,000km예요. 자전거 도로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한국은 자전거를 취미 생활의 범주로만 생각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진국은 어떨까요? 자전거를 교통수단의 일부로 적극 활용합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무려 36%입니다.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적극 활용하는 거죠. 한국은 고작 2%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싶어도 위험하고 불편해서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전거를 타고 싶겠습니까? 결국 자전거는 주말에 한강변에서만 타는 취미 활동으로 전락합니다. 교통수단이 되지 못하니 시장도 커질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러닝 문화와의 비교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전거와 비슷하게 시작된 러닝 열풍,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왜 러닝은 살아남았는데 자전거는 몰락했을까요? 러닝 크루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초보자들을 배제하지 않아요. 어떤 신발을 신고 오든 어떤 옷을 입고 오든 환영합니다. 일단 뛰는 게 중요하다는 마인드가 있죠. 높은 진입 장벽, 비싼 가격, 열악한 인프라,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자전거 인구가 급감한 겁니다. 자전거 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자전거는 완전히 소수 매니아들만의 취미로 전락할 겁니다. 지금도 그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동네 자전거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죠.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던 가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게가 사라지면 정비나 수리를 받을 곳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던 사람들조차 점점 멀어지게 되죠. 둘째, 국내 자전거 제조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릴 겁니다. 삼천리 자전거처럼 역사가 깊은 기업들도 이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축소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해외 브랜드들만 남게 되고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겁니다. 셋째, 환경과 건강이라는 본래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자전거는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지였죠. 하지만 자전거 인구가 줄어들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사라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타게 되고 대기오염은 심해지고 사람들의 건강 수준도 떨어질 겁니다. 넷째, 동호회 문화는 더욱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할 겁니다. 신규 유입이 없으면 커뮤니티는 고여버립니다.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더욱 외부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기자전거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다릅니다.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힘이 덜 듭니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죠. 소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가격도 일반 고가 자전거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거든요. 공유 자전거 서비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따릉기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전거를 직접 소유해서 이동하는 인구는 줄었지만 가볍게 빌려서 이동하는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닌 렌털 방식으로 자전거를 소비하고자 하는 거죠. 자전거 산업을 살리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부나 기업을 탓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 동호회에 계신 분들은 신규 회원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세요. 어떤 자전거를 타고 오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달리는 그 순간이에요. 15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온 초보자에게 500만 원짜리를 사라고 부추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전거의 매력을 느끼고
스스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러닝크루들처럼요. 일단 함께 뛰는 게 중요하다는 마인드, 자전거 동호회도 꼭 필요합니다. 둘째,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 100만 원 이하의 입문용 자전거로도 충분히 자전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장비 자랑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전거는 얼마나 비싼 걸 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즐겁게 타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공유 자전거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따릉기 같은 서비스는 부담 없이 자전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출퇴근할 때,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전거가 얼마나 편리한 교통수단인지 느끼실 겁니다. 수요가 늘면 서비스도 확대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넷째, 전기 자전거를 고려해 보세요. 일반 자전거가 부담스럽다면 전기 자전거는 좋은 대안입니다. 힘도 덜 들고 속도도 빠릅니다. 출퇴근용으로도 훌륭하죠. 200만 원 이하로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으니 고가의 로드바이크보다 훨씬 실용적입니다. 다섯째, 중고 거래를 적극 활용하세요. 지금 중고 시장에는 거의 새 것 같은 자전거들이 넘쳐납니다. 코로나 때 샀다가 몇 번 타보고 창고에 넣어둔 것들이죠. 새 제품의 절반 가격에 상태 좋은 자전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문화를 바꾸는데 동참해 주세요. SNS나 커뮤니티에서 장비 자랑이나 계급 의식을 강화하는 글을 보면 부드럽게 지적해 주세요. 초보자를 환영하는 따뜻한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산업의 미래는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문턱을 낮춰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답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장비 자랑과 계급 의식을 버리고 초보자를 환영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실용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고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것, 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전거 산업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전거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만두셨나요? 아니면 계속 타고 계신가요? 동호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듭니다.